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니까 너 진짜 되게 못생겼다. 순간 하던 행동을 모두 멈추고 멍하게 서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예쁘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대놓고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상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시어머니라면 더더욱이요. 대체 이게 며느리한테 할 얘기인가 싶어 당황스러운 얼굴로 가만히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멍청한 남편 놈은 그냥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자기 엄마를 툭툭 치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 하냐는 무언의 항의겠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온 세상 얄미움이란 얄미움은 온몸에 칭칭 휘감고 있었던 것 같은 시누이는 배를 잡고 웃어대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 엄마, 마음의 소리 좀 적당히 좀 해. 그렇게 마음의 소리 막 하고 요즘엔 그러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나왔는지 여지없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순순히 네, 저 못생겼어요. 그럴 타입은 또 아니거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무심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돈 들여 고쳐도 아가씨 같은 정도만 나오는 거면 저는 그냥 나름 가성비 좋은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빵 터진 건 남편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똥을 한 사발 갈아 마신 것처럼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받으면 받는 대로 돌려주는 성격이거든요. 더구나 시대에도 맞지 않는 외모 비하는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정말 대놓고 저를 들들 볶기 시작한 게 말이죠. 사실 남편은 저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저희 큰아빠 회사거든요. 뭐 아빠 회사도 아니고 큰아빠 회사인데 어떻겠냐 싶겠지만 저희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뭔가 가족에 대한 집착과 유대감이 강했던 할머니 때문에 저는 자식 없던 큰아빠 집에 자식처럼 가서 키워졌거든요. 엄동설랑 같은 할머니 명령이니 저희 엄마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저를 뺏기다시피 큰엄마에게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큰엄마가 몹시도 인자하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큰엄마 집에 갔을 때부터도 큰엄마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는 네가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그분이야. 나는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너를 키우는 사람으로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감사함 잊으면 안 돼. 저희 큰엄마가 처음부터 균형을 그렇게 잘 잡아주신 덕분에 저는 경제적인 풍요는 큰엄마 덕에 충분히 누리고 살고 저를 낳아준 친엄마와도 별다른 격 없이 잘 지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했던 엄마는 그나마 큰엄마가 저를 키워줘서 본인만 돌볼 수 있었던 까닭에 그래도 좀 오래 사실 수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저 키우느라 혼자 애명글면 애썼으면 아마 저 학교 가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동설한 칼처럼 무서운 할머니였지만 그래도 당신 며느리들 특징 다 파악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행하셨던 셈입니다. 그렇게 저는 큰엄마, 큰아빠를 또 다른 엄마, 아빠로 여기면서 자랐고 엄마까지 돌아가신 후로는
진짜 큰엄마 큰아빠가 제 부모님 역할을 해주셨어요. 큰아빠는 건설 쪽으로 굉장히 튼튼한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성격을 똑 닮으신 칼 같은 분이었죠. 그리고 제 남편은 몹시 야망이 큰 그 회사의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큰아빠, 큰엄마 심부름으로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마 눈여겨봤던 모양이에요. 뭐 나름 자기가 전략적으로 딸이다 싶어 접근을 했겠죠. 제가 큰엄마, 큰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 이 집 딸내미니 한번 잘 해보면 뭔가 이 회사가 자기 손에 잘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걸 깨달을 정도로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저한테 보여주는 행동이 좋아서, 그리고 꽤 다정한 그 느낌이 좋아서 사귀게 됐고 결혼을 했죠. 뒤늦게 그가 저희 큰아빠 회사에 대한 은근한 욕심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걸 참 잘 교묘하게 숨겨서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제야 왜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큰아빠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꼭 그놈이어야 되냐고 물으셨는지,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해주시고 일절 큰 도움 안 주셔서 시댁에서 서운해할 정도로 선을 그으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빠 눈에는 그의 본심이 보이셨던 거죠. 제 남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저한테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까지 한눈에 파악하셨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 남편은 그 얄팍한 속내를 길게 숨기지도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숨기지도 않고 욕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했는데 아버지한테 그래도 사위 한 자리 좀 주셔라 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글쎄 이러는 겁니다. 아, 장인어른은 그래도 사위한테 어떻게 먼저 이런 말씀을 안 하시지? 나 좀 서운하려 그러네.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혹 친아빠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결혼 왔다고 해서 아빠 회사에 이 사람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라는 얘기할 생각이 1도 없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그거를 기대하고 목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엄마 친아빠 아닌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두 분 내 큰엄마 큰아빠야. 어렸을 때 나를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키워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 진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사실 그분들이 내 부모님이기는 하고, 결혼식 때 못 오기는 했지만 큰엄마 큰아빠한테도 자식이 있어. 내 사촌들 미국에서 일하고 공부해. 그날 남편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저한테 사기 결혼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펄펄 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선 사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가족의 비밀이 있다, 그 얘기를 당신한테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저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 없는 가족 어딨냐? 그게 당신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비밀이 아니라면 나는 듣지 않아도 좋아.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멋있는 척하려고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또 철석같이 믿고 아, 그럼 굳이 말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얘기 전에 들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펄펄 뛰던지. 그런데 그때 저 시어머니의 말 듣고 한 번 더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한테 글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재산들 다 네 사촌들한테 가는 거니? 너한테는 한 푼도 안 떨어져?
아이고, 망했네. 사기 결혼 당했어. 너희 이럴 거면 지금이라도 갈라서. 그런데 또 갈라서라는 말을 듣던 남편이 펄펄 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가 엄마는 이혼이 쉽냐며 어디서 갈라서란 말을 함부로 하냐고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이 인간이 이럴 인간이 아닌데 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제가 한번 슬그머니 알아봤더니 아이고 저희 무서운 큰아빠 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신 건지요. 처음에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고 인사 갔을 때 남편만 따로 불러서 큰아빠가 몇 마디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 내가 정말 괜찮은 놈이라는 거 증명해. 그러면 너한테도 뭔가 크게 하나 떨어지겠지만 만약에 얼마 안 살고 헤어진다, 이혼한다 그런 말 나오거나 태도가 바뀌거나 그러면 국물도 없어. 저희 큰아빠가 마치 배수진처럼 그렇게 해두신 한마디를 이 사람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큰아빠가 빈말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 말에 뭔가 숨은 뜻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저희 시어머니가 잡초처럼 이리저리 바뀐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 이 사람이 꿋꿋하게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정을 하는 뿌리가 되어줄 줄은 아마 큰아빠도 모르셨을 거고 저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쨌건 그래서 첫 번째 해프닝은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제 친부모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댈 게 없다고 생각한 남편은 그날부터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손에 물 묻히지 말라며 자기가 집안일까지 싹 다 하던 사람이 저보고 집에서 놀지 말고 일이라도 해야 된다며 하나둘씩 집안일을 모두 저에게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툭 하면 제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뭐 필요하다고 하신다. 그것 좀 사다 드려라. 시어머니가 요리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하신다. 가서 도와드려라. 라면서 마치 시어머니 전속 식모인 것 마냥 저를 시댁으로 보내고는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싶고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나마 조금 마음이 풀려야지 싶어 그냥 말 듣고 가주곤 했는데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한테 하는 행동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괴롭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두 사람 비위 맞추다가 제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시집살이가 심하다 이렇게까지 심한 건 정말 듣고 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파서 누워있는데 불렀는데 안 오고 꾀병 부린다고 집까지 쳐들어와서 제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버리기도 하고 제가 한 음식이 달면 달다고 짜증, 짜면 대체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냐며 버럭버럭 성내면서 제 앞에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콩쥐 파치의 콩쥐도 아니고 신데렐라의 현신도 아닌데 온갖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아야 했죠. 사실 몇 번이고 참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도 누나랑 엄마 눈치 슬슬 보며 한 번씩 편들어주는 남편 때문에 그나마 참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저한테 뭔가 골인한 게 있어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저를 시댁으로 불러댔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걸 보고는 한두 번 대신 싸워주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제 편 들어주는 건 남편이고 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 보고 시집을 온 게 아니라 남편 보고 결혼을 한 거니까 남편만 제 편이면 그래도 참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마냥 수시로 저한테 사기 결혼했다며 폭언을 쏟아내길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너무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어머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냥 이혼해줘. 내가 큰아빠한텐 잘 말씀드릴게. 그런데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이혼만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아주 딱 잘라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저 정말 피가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이혼도 안 해준다 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장 이혼할까? 뭐라고? 위장 이혼을 해? 위장 이혼이 대체 돼? 아니, 그냥 이혼 서류만 써서 우리 엄마 보여주고 엄마 때문에 우리 이혼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엄마가 좀 덜 괴롭히지 않을까? 어차피 이혼한 며느리 엄마가 찾아와서 괴롭힐 건 아니잖아. 처음에는 어이없는 생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닭다리 점점 심해지고 이거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에게 그냥 위장이혼이든 뭐든 뭐라도 해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썼고 그걸 가지고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는 아마 저랑 헤어졌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대뜸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번호가 뜨는 걸 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전화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길래 간신히 받았는데 세상에 저는 그렇게까지 풀죽은 시어머니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있는 대로 기가 죽어서는 저한테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 순 없다고. 그리고 지금 이혼하면 그 회사에서도 나와야 한다는데 인생 망칠 일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절 참견하지 않겠으니 그냥 이혼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시어머니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분명 제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한 번 이혼하겠다고 했던 그걸 또 빌미삼아 저를 엄청 괴롭힐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미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가 있거든요. 남편도 저한테 시어머니가 혹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아주 냉정하게 끊어야 된다고, 무조건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 딱 잘라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대로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거고 저는 이혼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만 모르는 이혼 상태가 되었죠. 실상은 저희 이혼 서류 접수 안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면서 주말마다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서 머리 식힌다고 나와서 저희 집에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사도 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혹시 시어머니가 옛날 집에 찾아와 남편이 저와 함께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다행히 제 집은 저희 큰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 그래도 집 한 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주 냉정하게 그냥 월세 내줄 테니까 살라며 월세집 구해주시더라고요. 이걸로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었습니다. 아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굳이 애들 월세 사게 하는 심보가 뭐냐며 엄청 불평불만을 쏟아내셨었어요.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큰엄마가 저한테 큰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거니까 대신 월세집은 원하는데, 살고 싶은데, 좋은 데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이 보면 분수에 안 맞을 것 같은 비싼 동네에 아주 넓은 평수 월세를 살았습니다. 큰아빠가 돈을 다 내주시기도 했고 그 외에 집에 따로 투자한 돈이 없으니 남편은 의외로 만족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딱 한 번 이게 진짜로 우리 집이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긴 아무리 자기가 집을 하려고 해도
지금 사는 집보다 좋은 집에 들어가 사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라도 월세라도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마 저희 큰아빠가 간파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월세집이다 보니 이사는 쉬웠습니다. 빠르게 집을 처분하고 비로소 제 분수에 맞는 작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었지요.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참견 없이 지내니 진정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일단 시집살이가 없으니까 그동안 여기저기 아팠던 데가 다 멀쩡해지더라고요. 역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서류상은 갈라선 척했지만 저희 진짜로 갈라선 건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단 진짜 이혼, 그것만큼은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기도 했고요. 아마 저희 큰아빠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애초 목적이었던 시어머니 시누이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달성했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평화라는 건 길고 오래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집에서 한창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주뼛거리며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하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혹시 지금 시간 되면 어디로 좀 와줄 수 있냐고 주소 하나를 보내더라고요. 집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꽤 좋은 호텔의 주소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쨌건 이 친구가 실없는 소리나 행동을 하는 친구는 아니니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며 부랴부랴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 로비로 친구가 나와 있는데 표정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묻는 제게 친구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끌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두르고 볼에다가 뽀뽀를 하며 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앉아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여자였습니다. 저희 큰아빠 회사 직원인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친구가 슬그머니 카메라를 꺼내 열심히 두 사람을 찍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멍하게 그 둘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짐작하고 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걸 그냥 외면해 왔던 거죠. 어쨌거나 저런 광경을 본 이상 더 이상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가갔죠. 남편은 귀신 본 것처럼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놀란 건 여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습한 것 마냥 이번이 처음이다. 그전에는 절대 만난 적이 없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라는 얘기를 꼭 대사 외우듯이 하더라고요. 뭔가 분노가 일어야 그 두 사람 뺨을 치던가 아니면 화를 내던가 할 텐데 정말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저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싹싹 비는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남편이 쏜살같이 제 뒤를 쫓아오더라고요. 여보, 진짜야. 한 번만 믿어줘. 아니 저기 최 과장이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몇 번 나랑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딱 한 번 기분 전환하면서 둘이 살짝 눈이 돌았었나 봐. 여보, 나 진짜 아니야. 그리고 최 과장 당신도 알잖아. 그런 여자 아닌 거. 최 과장이 어떤 여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은 나보다 최 과장을 더 잘하는 것 같네? 이거 대표님도 아시지? 우리 큰아빠.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시기 전에 그냥 당신 선에서 좀 용서하고 끝낼 수 없을까?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라.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커다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미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뭔가 사랑을 하면 미련이 남고 분하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이 밉고 원망스러워 때리고 싶기라도 할 텐데 그냥 앞에서 이렇게 빌고 있는 그가 정말 그 누구도 아닌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나 이 사람한테 이제 완전히 정이 떨어졌구나 싶은 마음에 가짜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즈음 갑자기 큰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너무나 정정하고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농담처럼 온 지구의 인류가 다 세상을 떠나도 우리 큰아버지는 바퀴벌레들과 꿋꿋하게 살아남아 지구의 마지막 인류가 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출근길에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큰엄마와 저는 몹시 당황했고 미국에서 십수년간 들어오지 않았던 사촌들도 부랴부랴 들어와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기간 내내 저는 남편을 보며 이 인간 정말 쓰레기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느껴야 했습니다. 자기한테 그나마 뭔가 줄 것 같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자 본색을 드러내고 바로 등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는 이분에겐 자식이었고 당신은 사위인데 상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가 저한테 한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에이, 그럴 순 없지. 우리 집에서도 한 번은 올 텐데 우리 집에선 다 이혼한 걸로 알잖아. 이혼한 마당에 내가 상주 자리 지키고 있으면 우리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워낙 손님들 많아서 상주가 누군지 아마 다들 신경도 안 쓸걸? 게다가 미국에서 본 자식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굳이 상주 설 거 있나? 그나저나 장례식에 진짜 사람 많겠어. 부조금이 얼마나 들어오려나? 참,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집에만 이혼한 걸로 돼 있지. 너랑 나랑 서류상 이혼 아닌 거 알지? 유산 분배 숨길 생각하지 마라. 너 그래도 딸인데 설마 유산 안 남기셨겠냐? 소름이 끼치고 갑자기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큰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그 인간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 큰아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다 뒤엎어 버리셨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서 편찮으실 때마다 같이 병원 모시고 가고 매주 주말 식사 같이 한 게 접니다.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저인데 그런 제게 정말 일 원 한 장 남기신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뭘 이것저것 많이 남기신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장학재단 만들어서 거기에 기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언장 집행 소식을 듣자마자 제 남편은 앞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있는 대로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속엔 얘기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내가 이 그지 같은 회사에 버티고 있었던 게 다 그 유산 때문이었는데 와, 그 미친놈이네. 가는 길에 끝까지 똥 싸지르고 가는구만. 내가 이렇게는 못 벗어나지. 그래, 어쨌건 이제 볼장 다 받고 너랑 나랑도 끝이니까 그래, 이참에 진짜 이혼하자. 당신
정말로 그러면 우리 큰아빠 재산 때문에 나랑 결혼하고 이때까지 참고 살았던 거야? 그게 아니면 내가 너 같은 애랑 왜 사냐? 야, 진짜 내 인생 최대 장기 계획이었는데 아주 다 온팡지게 망했다. 빨리빨리 이혼해 그냥. 재산 분할. 너 어차피 지금 사는 집도 월세집이잖아. 재산 분할 필요 없으니까 너 나한테 위자료만 청구하지 마. 그리고 이대로 깔끔하게 끝내. 어차피 애도 없겠다. 너랑 나랑 나눌 것도 없고 그냥 각자 들고 왔던 거 각자 들고 가자고. 내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소송이라도 해서 사기 결혼을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싶은데 내가 진짜 성인 군자라서 참는다. 너 진짜 와이씨 남자 잘 만난 줄 알아. 그렇게 동네 지나가던 멍멍이도 하지 않을 소리를 합리적인 사람 말인 것 마냥 우르르 쏟아내고 그는 완전히 저와 헤어졌습니다. 속상하기도 했지만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완전히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을 때쯤 저희 큰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동안 제 속사정이 너무 복잡하기도 했고 큰엄마도 나름 큰아빠 가신 후에 이것저것 뒷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몇 번 안부 전화만 하고 한두 번 만나서 밥을 먹었지 진지하게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찾아갔는데 큰엄마 옆에는 낯선 남자 2명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누구세요? 오늘 둘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쪽 분은 회사 변호사시고 이쪽 분은 내 개인 변호사. 변호사요? 무슨 일 있으세요? 큰엄마가 한숨과 함께 저한테 무슨 서류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딱 봐도 숫자가 가득한 장부였습니다. 사실 봐도 잘 모르겠어서 몇 장 넘기다 말고 큰엄마에게 물어봤죠. 이게 뭐예요? 회사 장부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왜 여기서 나와요? 그러자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한 뭉탱이 내밀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제 전 남편, 그 인간이 1년여에 걸쳐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조작하고 글쎄 돈 들고 회사를 다른 데 팔아먹으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 있죠? 그 계획에 일조한 건 다름 아닌 전 남편과 불륜이 저한테 한번 걸렸던 최 과장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큰아빠가 각종 경영이며 자금을 최 과장에게 믿고 맡기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 과장과 긴밀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큰아빠 회사의 라이벌이었던 회사였던 거죠. 그쪽 회사에 싸게 회사를 합병시키고 보상금을 받을 계획을 이 2사람이 세웠던 겁니다. 주주들이 가득한 주식회사는 그 모든 게 조금 어려웠을지 몰라도 저희 큰아빠 회사 규모만 컸다 뿐 개인 회사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서류 조작하면 그 정도는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큰아빠가 그걸 눈치채고 음으로 양으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던 중에 세상을 떠나신 듯 했습니다. 다행인 건 큰아빠가 평소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어서 그 모든 걸 큰엄마에게 공유하고 큰엄마가 상황을 수습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천만 다행인 상황인 거죠. 제가 너무 놀라서 숨이 다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어먹을 인간이 지금 회사까지 날려먹을 생각을 한 거네요? 미쳤네. 이 인간 진짜 돌았구나. 아, 나 이 자식을 어떻게 하지? 제가 화가 나서 펄펄 뛰니 변호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속내실 이유 없어요. 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거를 알려드리는 건 지엽적인 문제고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에서 뒤늦게 저희가 좀 실행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큰엄마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너한테 뭐 하나도 안 남기고 간 것 같아서 서운하지 않았어? 아니요. 저 자랄 때 엄마 아빠 덕에 진짜 부잣집 소공녀처럼 자랐잖아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충분했어요. 더 뭐 바라고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진심이에요. 그래.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애라는 거 아빠도 엄마도 다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너는 걱정을 안 했어. 그런 애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 다만 남자 보는 눈이 영 아니라 좀 걱정했는데 아휴 그 엉덩이 가벼운 놈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판을 넉적지근하게 만들 줄은 우리도 몰랐다. 아이고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해? 사고 친 놈이 바보지. 원래 사고는 친 놈이 수습해야 되는 거야. 당한 놈이 문제야. 네가 미안할 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 그 아버지가 남긴 장학재단 말이야. 그거 너한테 운영하라고 하셨어. 너 사회복지랑 그런 거 쭉 공부해 왔잖아. 장학재단 운영 누구보다 잘할 것 같다고. 전 재산 기탁한 장학재단을 네가 운영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다만 초반에 또 이상한 놈한테 걸려들까봐 그거 걱정되니까 한 5년은 내가 같이 운영할 거야. 그건 괜찮지? 좀 얼떨떨했습니다. 갑자기 큰아빠의 모든 재산이 저한테로 쏟아진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하게, 깔끔하게 잘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조만간 큰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는 매각에 들어갈 거고 이 두 사람은 횡령과 회사 매각을 꾀한 불법 행위로 고발 들어갈 예정이라며 저한테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혼까지 하신 마당이라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니 정말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 인간이 이혼하자고 난리를 쳐서 한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 이혼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어휴, 이혼 안 하셨으면 아주 골 아프실 뻔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기 복을 지가 발로 찼죠 뭐. 진득하게 붙어 있었으면 그래도 장학재단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단 입장에서는 몹시 다행이고요. 변호사가 한 말대로 만약에 남편이 정말로 저한테 잘하고 저를 아껴줬으면 그렇게 탐냈던 재산 마음껏 굴리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재단 그 사람한테도 한 몫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거 싹 다 자기 발로 차버렸으니 저로서는 한시름 놓았다 싶기도 하고 바보 같은 인간 참 한심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변호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제 전남편이 글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유산을 받기로 결정된, 즉 저희 큰아버지가 유언장을 쓴 시기가 자기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유산이 자기한테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재단 운영할 권리가 자기한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마디로 멍멍이 소리를 한 거죠. 변호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조금도 해당 사항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글쎄 발버둥 치고 울더랍니다. 참 이 어리석은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쨌건 저는 결혼은 실패했지만 이혼은 무사히 한 덕에 큰아빠가 남겨주신 큰 재산 잘 관리하며 앞으로 인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빠 정말로 열수 앞을 내다보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앞으로 재산 안 해놓으신 거, 그리고 제가 모든 이혼을 다 마무리한 후에 비로소 저에게 다른 것들을 다 남겨주는 조치를 취하신 거, 이 모든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큰아빠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도 시댁 괴롭힘에 힘들어하며 제 인생 허비하고 살았을 거예요. 잔정은 없었어도 잘할 때도 큰 기둥 되어주시더니 돌아가신 후에도 지켜주신 큰아빠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건 전 남편은 처벌을 받았고 그 사람 하나 믿고 까불던 시댁은 완전 패가망신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만 충실히 챙기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큰아빠가 슬퍼하실 일 없게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